또 기술적인 문제. 예.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 지금 뒤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은 AI 쪽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HBM에서 이제 밀려버리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글로벌 1등의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이제 1등끼리 다 모여서 서로의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1등의 하나의 뭐 모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서 경영 전략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현재 과도기이냐. 그걸 통해서 현재 위기가 났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이날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삼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인사이동도 했습니다. 27일부로 승진 2명 그리고 위촉 업무 7명 변경을 통해서 9명 규모의 정기 사장단 인사도 감행을 했습니다. 조직적인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하는 삼성 수뇌부의 어떤 고민도 읽어지고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DS나 DX 부분, 솔루션 부분이나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엿보이는데 과연 이 정도가 삼성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 아니면은 무언가 삼성이 놓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권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저하고 삼성전자가에서 말씀을 나눴던 우리 박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3, 4년부터 삼성전자 위기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라서 위기 맞습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예, 위기라고 봐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보시면은 그 조직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 네. 예, 특히나 이제 리더와 리더뿐만이 아니고 리더와 조직원들, 네. 부하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 거죠. 부서 간에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네. 대화가 안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숨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매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상적인 어떤 매출을 바라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은 또 기술적인 문제. 예.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 지금 뒤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은 AI 쪽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HBM에서 이제 밀려버리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이제 또 파운드리 사업 부분도 네. 보시면은 지금도 적자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두 가지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많이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장단 인사를 또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준영 연구원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뭐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삼성이 그동안 어떤 뭐 국내 1등을 넘어서 글로벌 1등이라고 하는 순위까지 올라왔는데 진정한 글로벌 1등의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이제 1등끼리 다 모여서 서로의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1등의 하나의 뭐 모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서 경영 전략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현재 과도기이냐. 그걸 통해서 현재 위기가 났느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경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연합뉴스가 주최를 해서 미래경제 포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TSMC를 오랫동안 추적해 온 대만의 한 그 언론인이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그 대만의 TSMC가 겪었던 위기에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고비용이다. 이게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대신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내기까지는 기간이 걸리고 나중에 얼만큼 이게 생산성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도 뒤따라 가더라. 그래서 맞습니다. TSMC는 늘 그 티핑 포인트에 서 있었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이 파운드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과연 그런 절박감이라든지 파운드리와 일반 지금 메모리 생산하고 있는 공정 과정의 차이를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한 건지 단순히 시장에서 파운드리가 잘 되니까 이거 좀 우리가 뺏어 먹겠다고 해서 들어간 건지 그게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박주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연원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전략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소위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가장 핵심 칩을 삼성이 2008년부터 14년까지 네. 양산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성공이 있었었고요. 물론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뭐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 같은 TSMC의 물량을 뺏겼지만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업팀을 만듭니다. 네. 말하자면 본인들만의 전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생산은 같이 할 수 있으나 생산의 결과값이나 의도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외부랑 연결돼서 협력 체계로서 할 수 있느냐 소위 서비스 마인드가 있느냐 네. 내가 1등이 위치만 있을 것이냐 내가 서비스가 있을 것이냐 요것이 실제 매출과 소위 부가가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생산만 중심으로 생각했던 방식이 현재 안 좋은 상태가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시작한 게 원래 2005년도예요. 네.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7년도 그때 이제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거든요. 예. 그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객들이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패밀리스 고객들이 이제 설계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출돼 버리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사업 자체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사업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메모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네. 제품을 이제 쌓아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갖다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서비스 비즈니스거든요. 이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제 이걸 이제 소홀히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뭐 엔비디아도 삼성이 한때 썼다가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니들이 알았어 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설계성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이런 데는 맡기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나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형 패밀리스나 뭐 큰 고객들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 많이 안 씁니다. TSMC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생태계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그 파운드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협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보면은 그 TSMC가 이제 그런 걸 잘한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잘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IP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EDA 기업들도 있고 클라우드 기업들도 있고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오스텍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이제 공생한다는 거죠.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같이 이제 성공한다는 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내재화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직 계열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날 그 국제 심포지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TSMC만 하더라도 가족 경영 비슷하게 주변에서 파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는 생태계가 예. 뭐 사촌형, 뭐 육촌 동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논하면서 가는데 삼성은 완전히 그 자기의 비밀을 가져가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메모리 사업에 적당한 그런 사업의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지 전혀 협력이나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삼성이 지금에 와서 이 막대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서비스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부서를 갖다가 완전히 독립시켜 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략이 좀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030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분위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켓시어 자체도 20% 가까이 갔었고 상당히 높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이제 힘을 쏟은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TSMC를 자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TSMC가 상당히 투자를 또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삼성은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쪽이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잘 하려다 보니까 두 개 다 못하는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때 아마 파운드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메모리 쪽에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메모리 위기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맞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왜 서비스 마인드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 가장 큰 거는 임직원들은 결국에 이제 인사 평가의 문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고객과의 협력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인사 평가에서 임원 MBO에서 그렇죠. 과연 반영해 왔는가. 그다음에 고객들을 만날 때 TSMC보다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제 미팅은 보안입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뭐 감추고 있거든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인사의 평가의 방식과 MBO의 방식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플러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생산 제조이기 때문에 그거의 품질을 소위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의 네. 기본기 함양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대외적으로 명시적으로 공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TSMC가 어떤 면에서 삼성이 이 파운드리도 투자하고 메모리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올인한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위기의식을 느꼈을 건데 TSMC가 그 당시에 만약에 HBM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왜냐하면 젠슨 황도 중국계거든요. 예. 그걸 느끼고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아마 SK에다가 정보를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삼성에게 어떤 곤란한 내용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삼성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실수를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의 생태계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제조 그다음에 패키징 뭐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삼성이 과연 그런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인사 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주인 연구원께서 어떻습니까? 아까 뭐 조금 지적은 주셨는데 과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장 강제적인 방법이 있고 오래 걸리지만 문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임원들의 MBO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강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채찍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임원들이 어느 정도의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역량을 가지고 세일즈, 네.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거 할 수 있느냐에 예. 이런 거의 횟수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MBO 플랜을 가져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각 부서 간에 KPI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상태를 가질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을 대할 때 이런 느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모든 반도체 업계를 장악을 해버린 상태였었고요. 국가 단위에서의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인프라, 인더스트리의 체계 자체를 한 기업에 몰아주는 형태로서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하려고 치면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상향에서의 MBO의 변경,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아주 오랫동안의 변경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약간의 뭐 제가 옛날에 내부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의 하나의 사례가 환경안전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분명히 바꾸긴 바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두 가지 하나의 당근의 전략으로서 설득과 문화적으로서 강하게 드라이빙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원 MBO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정리해서 이거는 채찍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마인드를 바꿔야겠다. 네. 조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럼 MBO 채찍 말씀도 하셨고 환경 안전 문제 뭐 이슈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슈 중에서 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밑에 직원들과 함께 이 협력하느냐 아니면 명령하느냐 수평으로 가느냐 수익적으로 가느냐 이 의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 발표 났지 않습니까? 예. 27일 날 사장 2명 승진하시고 7명이 위촉 업무 변경했다고 해서 9명이 규모의 사전의 인사인데 테크노크라스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은 이제 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일단은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CFO 이런 사람들이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D 투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결러지는 거죠.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이제 돈이 투자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절감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세이브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보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R&D 투자라든지 그런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세이브하고 또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임원들도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참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 혹시 삼성이 지금 안고 있는 네. 서너 가지의 어떤 소송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수합병에 관한 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기능에 맞습니다. 관계되는 역할이라서 혹시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수뇌부에서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소위 말해서 이제 브릿지론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하고 나중에 테크노크рат을 갖다 놓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CFO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어시스트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이야말로 이 테크놀로지 중심의 기술 업무를 하는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주영 연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말씀드린 수뇌부 역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수뇌부라고 하는 게 이번에 조직 개편의 박학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네, 있는데요. 네. 이분은 뭐 원래 소위 이제 기존의 미전실, 그다음에 이제 SDS 사장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미전실 핵심 인력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같이 근무했던 바로서는 어떤 면에서 약간 재무이긴 하나 재무의 미래 전략적 의미가 분명히 있던 분이긴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만 양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로 봤을 때 실제 기술 테크노크라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한 번도 CEO를 기술 임원이 아닌 사람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실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사업부장급의 임원들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것의 권력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였었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형태의 소송,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높은 그룹 총수에 대한 어떤 안전의 문제 이런 등등이 결부됐던 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제 기술의 발전이나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에서 이 CEO와 그다음에 스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분 둘은 길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느냐. 물론 근본적으로 해외처럼 아주 뭐 창업자 CEO가 테크노를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본적으로 서포팅밖에 안 했던 인사나 모든 게 다 서포팅 조직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네. 기반으로 돼서 인사 재무권을 프로젝트 리더가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의 미국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힘 조절이 지금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들이 의사결정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권영하 교수님, 이제 저희들이 삼성의 전반적인 문제점,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말초신경이라 그럴까요? 미세 조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기술 격차라 그럴까요? 예.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D램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보시면 제가 오늘도 이제 신문을 봤는데 3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이제 D램이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41%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SK 하이닉스가 34%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익률 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마켓시어 상으로는 삼성이 앞서 있다. 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HBM에서 뒤졌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HBM 3E 이쪽에서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상당히 이제 뒤처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이제 전부터 납품이 된다 했다가 벌써 이제 연말 거의 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빠르면 이제 연말 안에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뒤처졌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TSMC 포럼에서 SK 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보면 이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 머프 방식이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TC NCF 방식입니다. 약간 네. 좀 다른데요. 그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발표한 게 뭐냐면은 그 SK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본딩하는 시간이 있어요. D램을 본딩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이제 SK가 1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걸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TAT라고 하는데 턴 어라운드 타임입니다. 이게 칩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1시간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8.8시간 걸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SK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100%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썼던 기사인데요. 이거 보면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HBM4에서 이제 역전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실적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HBM4에서 역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도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쪽이 앞으로도 이제 대세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HBM4에서 만약에 역전 못하면은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HBM4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 이제 방식도 바꿉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박준희 연구원님, 네. HBM4를 삼성이 먼저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술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HBM 공정이라고 하는 게 후공정이 보통 300 공정 정도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HBM3E나 3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반도체의 후공정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혹은 플럭스리스 본딩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은 보통 공정이 40% 이상 정도 바뀌게 되어 있고요. 거기이기 때문에 그때 바뀐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좀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주로 기존의 공정 장비였던 후공정을 많이 쓰다가 이제는 전공정이라는 장비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 개발이나 소재 개발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게 좀 독특한 점이긴 해서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들을 다 현재 그 두 회사가 다 당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제품이나 그다음에 그 평가 이후에 수율과 안정화 문제 같은 것들도 뭐 절치부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지금 후발주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현재 그 하이닉스가 했던 본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좀 중간의 기술이 있습니다. 플러스리스라는 본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세 가지 다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낫습니까? 플러리스로 딱 그냥 하나 정해서 삼성이 옛날에 랜드 플래시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네. 파는 게 맞냐 위에다 쌓는 게 맞냐. 근데 이게 왜냐면은 예.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16단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칩에 대한 두께의 어떤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층, 20층, 24층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게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범프를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하기 때문에 이제 범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돌기거든요. 네. 이게 높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규격에 못 맞추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단위로 가게 되면 16층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PPA가 좋아집니다. PPA가 퍼포먼스하고 퍼포먼스, 예. 파워하고 에리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모든 방안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란이 오는 게 그래도 반도체 그러면 삼성 반도체였고 현대 하이닉스 그 전에 LG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SK로 넘어갈 때 이게 너무나 부침이 심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HBM의 신데렐라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삼성을 지금 업어치기 할 정도까지 체력을 키웠단 말입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에서 이게 가능한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업어치게 할 만큼 체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5년 이내에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업어치기 할 뿐만 아니라 목조르기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뭔가를 협력하는 생태계를 하나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뭐 질문 주신 거는 세 가지 정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생태계가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예. 생태계 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이슈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럼 중국이 과연 추격 가능하냐. 지금 현재 중국과 보통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수율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하는 게 웨이퍼상에서의 수율이 네. 뭐 20% 30%더라도 그 계속 보조금을 통해서 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수율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세와 공정 단타이가 통상적으로 보통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위 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정도가 보통 반도체를 보자 그 메모리를 보자면 D램의 10나노에 뭐 D1 뭐 X라고 하는 4세대부터 문제가 됐고 그게 이제 이번에 전영 부회장이 소위 설계 좀 바꾸겠다 얘기했던 쪽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가 1Z 그 앞선 세대 하고 있습니다. 네. 1A가 삼성이 이제 어렵다고 된 거고 1Z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력 자체가 차이 나고 수율과 미세 공정의 기술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단계를 넘기가 조금은 어려운 거는 현재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4년 오는 어떻냐? 분명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현재 HBM이 갑자기 펑 터졌냐? 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얘기 드렸던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기간이 단절됐다고 하는 게 경영 전략상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SK가 먼저 개발했어요. 2013년도부터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삼성은 약간 늦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뒤처진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더 앞서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뭐 거의 뭐 HBM 사업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가 따라잡은 거죠. 인력이 SK로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경쟁력이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쫓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또 앞으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EUV 장비를 써야 됩니다. 네. 예,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를 못 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HBM도 나중에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인텔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는가도 한번 짚어보면 삼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반면 교사로서 쓸 수 있다 싶거든요. 인텔이 지금과 같은 사업 분위기를 맡게 된 요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삼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면도 있죠. 예.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의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설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거죠. 설계 자산의 어떤 그 노출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얻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그 IDM들의 어떤 한계죠. 그런 게 가장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는 인텔도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특히나 보면 하이 NA 장비도 지금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비용이 EUV 장비보다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런 장비를 막 먼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삼성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너무 정부를 믿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정부를 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막 투자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자본이 이제 투하되면서 상당히 이제 자본난을 겪게 되면서 상당히 적자가 심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예. 박 의원님 뭐 보태주시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조 생산성 여부를 얼만큼 중요시했는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조 이제 생산성. 예, 아시겠지만 인텔에서 이제 큰 로드맵 발표해서 예. 1.8나노, 1.4나노라고 하는 현재 삼성도 2나노도 만들지 못하고 아주 낮은 수율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수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판매가 가능한 여부가 있겠지만 실제로 수율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하려면
웨이퍼상에서 계속적으로 양품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연구 개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조가 가능해져야 수천 대 설비를 어떻게 일치화해서 하느냐 문제, 요것들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텔은 그런 생산 관리를 외주를 100% 줘버렸고요. TSMC는 내재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 네. 삼성은 지금 인테라 방식을 하려고 있다가 다시금 요새 상황이 돼가지고 주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다른 점은 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요. 지금 저들이 DS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DX가 사실은 DS의 응용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인텔이 가장 실수를 했다. 실패가 아니라 실수했다는 건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고 그거는 DX를 하지 않으니까 혹시 거기서 생기는 착오 AI에 필요한 거, 뭐 스마트폰에 필요한 거, 로보팅에 필요한 거, 드론에 무임 뭐 자동차에 필요한 거 수많은 그 DX가 존재를 하는데 뭐 전기 세탁기도 있고요. 혹시 인텔이 그 부분에서 사업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예측을 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은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DX의 전개 방식이 DS가 어느 정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옵티멜리티라 그럴까요? 적정성. 이거를 계산해 낸다면 삼성은 SK보다도 뭐 TSMC보다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직 계열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그 삼성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네. 칩을 막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네. 또 원가 경쟁력을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또 칩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DX 그쪽에 이제 쓰이기 때문에 뭐 네. 세탁기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마켓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유저가 이런 거 만들어 줘 좋을 것 같아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네.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협력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또 원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안 되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이 한때는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세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잘 볼 수 있다. 장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될 경우에는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네. 박영문. 네, 추가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이 가장 강했던 이 디바이스인 거죠. 디바이스가 과연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가 지금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AI 온 디바이스 여부라고도 하는 게 있겠지만 네. 아시겠지만은 이 디바이스가 지금 어떤 거가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기존 핸드폰이 될지 기존의 과정을 쓰겠지만 로봇이 될지 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있다고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만서도 거기에서 근데 핵심 경쟁이 될 수 있는 게 디바이스의 설계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가 디바이스 있다라고 하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꼭 삼성이 할 게 아니더라도 여러저러 회사를 다 통해서 정말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말씀하셨던 하드웨어의 핵심 설계를 하면서도 그거의 어플리케이션 단을 자주 만들 수 있도록 협력 가능한 형태의 설계가 가능한 여부가 아까 그냥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협력 가능성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성공을 하려면 결국 협력, 서비스 마인드가 강해져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제 이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이 말씀부터 여쭤볼게요. AI의 최대 강자라고 하는 지금 뭐 AMD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엔비디아가 MS에 맞먹는 구글과 맞먹는 시장의 최대 강자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대로. 네. 예, 그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90% 이상 AI 반도체 이쪽에서 이제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쿠다 생태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칩,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 데이터 센터 쪽에도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GPU까지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NV 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 서버도 같이 이제 연결합니다. 그것도 이제 네. 인피니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풀 스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일부 기업들이 지금 뭐 인공지능 기업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뭐 칩은 훨씬 더 뭐 엔비디아보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칩만 제공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종합적인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제 AMD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못 구하면 이제 AMD 걸 씁니다. 이런 식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모든 대부분의 고객들이 엔비디아를 원한다. 이게 가장 핫 이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불과 뭐 3년 전만 해도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생태계를 상당히 처음부터 많이 조성을 잘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익률이 뭐 많을 때는 한 70% 정도 갑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제조하면서 이제 70%를 간다는 거는 엄청난 그럼요. 거거든요. 보통 예.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 10%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게 생태계 구축하는 데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능성 있는 게 자율주행차. 지금 올해부터 또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지금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가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국은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 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플랫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를 어느 정도 공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매출 얼마 안 되지만 뭐 나중에 이제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시대가 오면 또 엔비디아 세상에 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얼스투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똑같이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저게 왜냐면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미리 다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발생할 요소를 그렇죠. 미리 다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정의 어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가장 최적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으로 모든 산업이 아마 많이 쓸 것 같고요. 삼성도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신약, 바이오 헬스 쪽에 이쪽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하나씩 이제 갖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AI, 반도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쪽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박주영 연구원님. 뭐 저는 조금 더 그냥 뭐 동의하면서도 다 다른 의견 좀 네. 어차피 뭐 1대 99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거 동의되는 거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은 엔비디아를 꺾을 수가 없다. 네. 소위 학습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소위 이제 유료 버전 나왔던 GPT-4 이상 레벨이겠죠. 그 레벨에서는 주로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신경망으로 되어 있는 학습을 활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칩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추론이라는 걸로 했을 땐 좀 빈틈이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모든 스택을 다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엔비디아의 특성이긴 하나 모든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 추론이라는 방식으로서 에너지 소비가 훨씬 덜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비집고 들어가려고 니치 마켓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말씀드리면은 소위 이제 트랜스폼 머신이라고 하는 트랜스폼 X라고 하는 현재 기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과연 이런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고 물론 엄청나게 성능 좋다고 하지만 이 칩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코딩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 예,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량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 넣지 않아도요. 알아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처럼 해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조금이라도 엔비디아 힘을 덜 하고 싶은 게 기술 엔지니어들의 목적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경쟁과 협력하고 있는 협력이 되고 있는 회사들 아시겠지만 뭐 현재 어쨌든 간에 계속 GPU 비슷한 칩들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전략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추론 쪽은 당연히 이제 GPU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싸요. 네. 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발열이 너무 심해요. 하기 때문에 한 판에 뭐 4,000불, 예, 5,000불 예, 하니까. 하기 때문에 아마 NPU가 많이 쓸 겁니다. 예. NPU가 많이 쓸 텐데요. 그게 이제 상당히 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삼성도 하고 있죠. 마원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자체는 원래는 이제 그래픽 용도예요. 인공지능 전용이 아니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전력 소모라든지 가격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NPU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그쪽의 추론 쪽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엔비디아 자체도 그렇다고 뭐 100%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한 60%, 50% 정도만 계속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매출은 유지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예. 그 요즘 엔비디아가 열심히 생산하려고 하는 블랙웰 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이제 흔히 비교를 해드릴 때 우리 칩 그 크래커 있지 않습니까? 네. 크래커 중에서 4cm 바이 4cm의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한 20억 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개념을 잘 못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상당히 지금 고전 아닌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여를 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소위 비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제품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시스템 자체에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 공정상으로서 생산상으로서 그 소위 가능할 만한 설계 능력이나 공정능력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가 이제 현재 TSMC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이제 3나노 기반으로 했었을 때, 그다음에 2나노 만들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렇겠죠. 내부적으로 예. 뭐 이제 잠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서비스를 갖추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TSMC가 계속적으로 이 설계와 생산에 중간 다이렉트를 하면서 엄청난 최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어렵다고 본다면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뭐 두 번째 세컨 벤더로서라도 일단 테스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이닉스는 뭐 HBM 쪽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줬던 게 D램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나름대로 메모리의 강자니까 만약에 그 비백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하이브리드 형태로 돌려서 어떻게 막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가 그 실험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어떠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2005년도에 제가 미국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삼성에 다시 재입사를 해서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사 체제를 미국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예, 좀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지만 적어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큼은 텍사스 오스틴도 있고 그때 팔 와이퍼를 그렇죠. 생산했거든요. 98년도에.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트럼프의 향후 반도체 전략 정책 대중국의 어떤 배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준영 연구님 생각이 먼저 한번 여쭤보죠. 일단은 뭐 트럼프는 한마디로 국가 자국 우선주의, 벽을 치는 사람. 저 이제 관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떤 권력이나 이런 민주적으로 보이는 통제 방식이 아니라 소위 이제 권력 중심 통제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관세를 높일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뭐 머니머신으로 불렸으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에 대한 뭐 관세 있을 것 같고 대중국이라고 봤을 때는 네. 양내는 검인데 안 좋은 게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많이 때리겠죠 아마도. 네. 그럼 그랬을 때 중국의 내수가 안 좋아지는 거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경력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국을 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체품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건 조금 일부일 것 같고 그렇죠. 주로 중국의 내수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출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렵다 봅니다. 홍 교수님. 네, 저도 좋을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뭐 작년인가요? 네.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 이것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 새로운 장비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SK도 보시면은
그 디램 쪽에 한 40%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삼성도 낸드 쪽에 한 40% 정도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셧다운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된다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세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보시니까 그 1차적으로 보면 이제 TSMC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이 확정돼가지고 지급하기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이나 SK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깎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메모를 이제 남겼을까요? 예, 예.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삼성하고 SK는 건들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예.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쉬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못 받게 되면 이제 투자하는 것도 이제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심하게 할 텐데요.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중국에 뭐 메모리라든지 뭐 시스템은 많지 않지만 보통 이제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수출하게 되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러한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세트를 만듭니다. 그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저희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미국 쪽으로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디바이스의 가격은 다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블라핑인지 뭔지에 대한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게 미국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대만, 한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봤을 때 불안하다. 중국은 나름대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국내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을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삼성과 SK, TSMC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간접적인 의사 표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삼성은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TSMC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글로벌하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테일러도 이미 뭐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연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에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생각보다는 글로벌 진출 많이 안 했죠. 네. 중국 제외하고는. 그것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TSMC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 공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크게 일어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일 안 해온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짓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때 갖고 있는 풍토나 상황의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는 삼성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예전에도 작년인가요? 그 TSMC 그 노조 이쪽에서 반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제대로 이제 공장 건설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예전부터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많이 이제 줄여준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협력 관계도 네. 주변의 어떤 대학들하고 이제 학생들 이제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TSMC보다는 유리한 입장이고요. 예,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봅니다. 근데 이제 단 아무래도 이제 뭐 TSMC나 삼성이나 SK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분명 이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아무래도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글로벌 파운드리는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이제 제재를 한다 해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반도체 기업들은 20% 이상 다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미국조차도 이게 이제 제재를 하면은 기업들의 어떤 이제 매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절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과연 막무가내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트럼프의 반도체 정책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지금과 같은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의도, 즉 미국의 의도를 저희들이 읽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삼성이 이 향후에 가져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향후에 뭐 AI 칩이 되었건 메모리 칩이 되었건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지금의 마켓 셰어를 유지하고 말씀하신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은 많이 주셨습니다만 한번 정리 삼아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설계와 생산을 나눠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설계 쪽은 우리 박사님 참 중요히 강조하셨는데 디바이스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회사, 네. 예, 요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네. 하드웨어 설계는 강자한테는 협력의 체계로 가지고 있고 어떤 약자든 아니면 우리 스타트업들과는 협력을 또 따르게해서 이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나눌 수 있는 형태의 설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조는 결론적으로는 TSMC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 말씀할 뭐 서비스 마인드가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수율부터 올려야 된다. 네. 네, 그거가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현재 미국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뭐 설계에 대해서는 협력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조가 안 되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조 누구서 해야지? 한국과 대만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해서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한다면 TSMC 수준으로 했을 때 뭐 메모리는 당연하지만 이쪽을 계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신뢰를 쌓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인텔이 거의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아주 그냥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을 또 TSMC 혼자서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지금 빅테크나 그다음에 패밀리스 기업들이 보시면은 삼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율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삼성이 수율을 계속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기회가 된다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나노 주의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수율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7나노 이상이 훨씬 더 시장이 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7나노 언더가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TSMC도 7나노 언더가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성숙 공정보다는 그 첨단, 특히나 2나노 쪽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TSMC 자체도 독점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 단 이제 삼성이 뭐 기술적으로는 뭐 주의 방식이 훨씬 더 난 거기 때문에 수율만 좋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HBM도 마찬가지로 HBM4에서 내년에 양산이 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바로 이제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분명히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